오늘 저희가 한번 깊게 파고 들어볼 자료는요. 바로 실리콘밸리의 전설이죠. 피터 틸의 책 제로 투 원입니다. 아, 이 책 정말 유명하죠? 네,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 페이스북 최초의 외부 투자자. 정말 수식어가 화려한 사람인데 많은 분들이 이 책을 그냥 창업 지침서 정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거든요. 바로 그거죠. 어떻게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것인가? 바로 이 질문. 혹시 지금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하는 일에서 뭔가 남들과는 다른 독보적인 가치를 만들고 싶다면 오늘 저희 대화가 아주 좋은 자극이 될 겁니다. 네, 이 책의 모든 걸 관통하는 아이디어가 바로 제목 제로 투 원, 0에서 1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조금 더 좋게 만들거나 복제하는 것, 이걸 1에서 N으로 가는 수평적 진보라고 부르고요. 아, 1에서 N으로. 네, 반면에 세상에 아예 없던 새로운 걸 창조하는 것, 이걸 0에서 1로 가는 수직적 진보라고 합니다. 피터 틸은 이 수직적 진보, 즉 기술이 미래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죠. 그가 면접에서 항상 던진다는 그 유명한 질문 있잖아요. 아, 네. 당신만 동의하는 아주 중요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그 질문. 정말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질문이었어요.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0에서 1로 가는 여정의 시작인 셈입니다. 자, 그럼 책의 가장 기본 개념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방금 말씀하신 수평적 진보랑 수직적 진보. 이게 언뜻 들으면 좀 비슷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수평적 진보는 이미 잘 작동하는 모델을 그냥 복사해서 넓게 퍼뜨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책에서는 이걸 딱 한 단어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세계화요? 네, 가장 쉬운 예가 중국의 발전이죠. 지난 수십 년간 서구에서 성공한 수많은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정말 빠르게 복제하고 또 대량 생산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이뤘잖아요. 이게 바로 1에서 N으로, N의 숫자를 100으로, 1000으로 늘려가는 과정인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검증된 성공 공식을 다른 지역이나 다른 규모로 확장하는 거군요. 마치 성공한 맛집의 프랜차이즈 지점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처럼요. 오, 비유가 정확하시네요. 딱 그거죠. 그럼 수직적 진보는 완전히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는 것에 가깝겠네요. 맞습니다.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0에서 1로 가는 수직적 진보고요. 피터 틸은 이걸 기술, 테크놀로지라고 부릅니다. 기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술이라는 게 꼭 컴퓨터나 로봇 같은 하이테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새로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종류의 새로운 방식, 그 자체가 기술이라는 거죠. 아, 예를 들어서 인류 최초로 바퀴를 발명한 것도 기술이고 새로운 경영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전부 기술의 범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피터 틸은 세계화만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사실 세계화 덕분에 수많은 나라가 가난에서 벗어난 긍정적인 면도 분명 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비판적으로 보는 걸까요? 그건 지속 가능성의 문제 때문이에요. 만약에 전 세계 80억 인구가 전부 지금의 미국인처럼 자원을 소비하면서 살게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지구가 감당을 못하겠죠. 그렇죠. 순식간에 파괴될 겁니다. 즉, 수평적 진보만으로는 결국 한정된 자원을 놓고 다투는 제로섬 게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틸은 파이를 치우는 유일한 방법, 인류의 미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기술, 즉 수직적 진보에 달려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이런 그의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역시 1990년대 말 그 닷컴 버블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절대 빼놓을 수 없죠. 그때 실리콘밸리는 뭐랄까 광적인 낙관론이 팽배했죠. 회사 이름에 .com만 붙이면 그냥 주가가 막 폭등하고 네, 수익 모델이 없어도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엄청난 투자를 받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2000년 3월에 나스닥이 붕괴하면서 그 꿈이 악몽으로 변했죠. 네, 이 뼈아픈 경험을 겪은 실리콘밸리가 일종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됐다고 피터 틸은 진단합니다. 그 결과로 4가지 통념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4가지 통념이요? 첫째, 큰 비전은 위험하니까 점진적 발전을 추구하라. 둘째, 계획은 불확실하니 뭉집을 가볍게 유지하고 유연하게 움직여라. 셋째, 새로운 시장은 위험하니 경쟁자의 제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라. 그리고 넷째, 영업은 좀 속임수 같으니까 제품 자체에만 집중하면 알아서 팔릴 것이다. 잠깐만요. 들어보니까 이거 완전 요즘 스타트업 업계의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린 스타트업 방법론의 핵심 원칙들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일단 작게 시작해서 시장 반응 보면서 빠르게 수정하라 이 말이잖아요. 모두가 옳다고 믿는 이 원칙들을 잘못된 교훈이라고 비판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게 이 책의 가장 도발적인 부분이죠. 피터 틸이 이 원칙들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닷컴 버블의 트라우마 때문에 모두가 너무 소심한 원칙에만 멸되어 버렸다고 비판하는 거죠. 아, 너무 소심해졌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소한 발전보다는 대담함을 추구하는 편이 낫다. 둘째, 나쁜 계획이라도 계획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 계획이 없는 것보단 낫다. 네. 셋째, 경쟁이 치열한 시장은 이윤을 파괴할 뿐이다. 넷째, 판매는 제품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이 세 번째, 경쟁에 대한 그의 생각은 기존의 모든 경영 상식을 그냥 뒤엎어버립니다. 네, 바로 그 문장이죠. 경쟁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 문장 하나가 정말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경쟁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배우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경제학 교과서조차 완전 경쟁 상태를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가르치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걸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피터 틸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은 거의 지옥과 같습니다. 지옥이요? 생각해보세요. 모든 기업이 거의 똑같은 제품을 팔아요. 그럼 차별점이 없으니까 결국 가격으로만 경쟁하게 되겠죠. 치킨 게임이네요. 네, 치킨 게임이죠. 그러다 보면 이유는 거의 0에 가까워지고 모든 기업은 그저 망하지 않으려고 하루하루 버틸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누가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연구개발이나 혁신에 돈을 쓸 수 있겠어요? 책에 나온 항공사 예시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012년에 미국 항공사들이 수억 명의 승객을 태우고 수천억 달러 매출을 올렸는데 승객 한 명당 벌어들인 돈이 고작 37센트. 우리 돈으로 500원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정말 상상이 안 가죠. 사회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정작 그 가치를 만들어낸 기업들은 아무런 이윤도 얻지 못하는 구조. 이게 바로 피터 틸이 말하는 경쟁의 함정입니다. 반면에 독점은 이런 함정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이윤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더 좋은 복지를 제공하고 더 대담한 미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구글이 대표적인 예시고요. 네. 잠깐만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반감을 가질 것 같아요. 독점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보통 소비자의 선택권을 빼앗고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는 그런 탐욕스러운 기업의 이미지를 떠올리니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쁜 독점이랑 피터 틸이 말하는 좋은 독점, 이건 어떻게 다른 건가요? 피터 틸이 말하는 독점은 정부랑 결탁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경쟁자를 없애는 그런 나쁜 독점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누구도 풀지 못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즉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경쟁 자체가 무의미한 상태를 만들어낸 창조적 독점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적 독점. 네,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이룬 독점이 바로 그런 경우죠. 2012년에 구글 수익이 미국 항공산업 전체 수익보다 100배 이상 높았다고 하거든요. 빼요? 네. 그 막대한 이윤이 있었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 같은 당장인 돈이 안 되지만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모든 기업이 독점을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시장 위치에 대해서 교묘한 거짓말을 한다는 분석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독점 기업은 경쟁이 치열하다고 엄살을 떨고 반대로 경쟁 기업은 자기들이 독점이라고 허세를 부린다는 거요. 정확합니다. 독점 기업은 규제 당국의 철퇴를 피하려고 일부러 경쟁을 강조하죠. 구글은 자신을 검색 엔진 시장의 독점자라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대신 시장을 글로벌 광고 시장이나 첨단 기술 시장처럼 아주 넓게 정의해서 자신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과 치열하게 싸우는 수많은 경쟁자 중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야 독점적으로 안 보이니까. 반대로 작은 식당들은 우리 동네 유일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라면서 어떻게든 자신만의 독점적인 시장을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네, 현실은 그냥 수많은 식당 중 하나일 뿐인데도 말이죠. 하하,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거짓말들이 역설적으로 독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모두가 그토록 원하는 좋은 독점, 이 창조적 독점 기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책에서는 4가지 핵심 특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독자 기술이에요. 독자 기술. 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당신의 기술이 기존의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수준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피터 틸은 최소 10배는 더 뛰어나야 한다고 강조해요. 10배요. 기준이 정말 명확하네요. 단순히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마존이 처음 나왔을 때 동네 서점보다 최소 10배 이상 많은 책을 제공했던 것처럼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10배라는 기준이 피터 틸이 왜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라스트 무버가 중요하다고 말하는지에 대한 핵심 단서이기도 합니다. 그 개념과 연결되는군요. 네,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것보다 기존의 모든 경쟁자를 압도하는
마지막 기술을 가지고 나타나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네트워크 효과였죠. 네, 네트워크 효과.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페이스북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겠네요. 네, 가장 고전적인 예죠. 내 친구들이 모두 페이스북을 쓰니까 나도 페이스북을 써야만 소통할 수 있게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네트워크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처음부터 큰 시장을 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작고 특정한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아, 요즘 한국의 당근마켓 같은 앱이 딱 그 사례겠네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쓰니까 저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특정 지역, 작은 동네 몇 군데에서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드는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규모의 경제입니다. 규모의 경제? 사업이 커질수록 제품 하나를 만드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말하죠. 특히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아무래도 초기 개발비라는 막대한 고정비가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추가로 복제해서 파는 데 드는 한계 비용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이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브랜드 전략입니다. 브랜드. 강력한 브랜드는 그 자체로 독점입니다. 애플을 생각하면 가장 이해하기 쉽죠. 아, 그렇죠. 사람들은 단순히 아이폰이라는 전화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미니멀한 디자인, 직관적인 사용 경험, 그 모든 것이 주는 애플이라는 브랜드의 철학 전체를 소비하는 거니까요. 이건 다른 회사가 기술만으로는 절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해자가 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10배 뛰어난 독자 기술,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그리고 모방 불가능한 브랜드. 이 네 가지 특징을 관통하는 핵심 전략은 결국 작게 시작해서 독점하라는 말이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구글이랑 검색 시장에서 경쟁하겠다고 덤비는 게 아니라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작은 틈새 시장을 찾아서 그곳의 완벽한 지배자가 된 다음에 인접 시장으로 점차 영역을 넓혀가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대부분의 창업가들이 큰 시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착각일 수 있다는 거죠. 착각이다. 이미 여러 경쟁자가 있는 큰 시장은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윤이 없는 레드오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경쟁자가 없거나 아주 적은 작은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피터 틸의 제로 투 원을 통해 세상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경쟁을 칭송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독점의 가치를 역설하고 거창한 비전보다 작은 성공에서 시작하라는 현실적인 조언까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계속 곱씹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됐던 라스트 무버 개념인데요. 라스트 무버. 네, 우리는 보통 사업에서 남들보다 먼저 시장에 진입하는 선점 효과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먼저 해야 한다고. 하지만 피터 틸은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특정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위대한 발전을 이뤄내고 그 후 오랫동안 독점 이윤을 누리는 마지막 주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라스트 무버. 이건 단순히 관점의 전환을 넘어서 게임의 규칙 자체를 다르게 보라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단순히 파티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파티가 열리는 땅에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짓는 마지막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일이나 삶에서 모두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 길에서 한 걸음 비켜서서 오랫동안 지속될 나만의 가치를 만드는 마지막 한 수는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